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MBN 뉴스8입니다. 올해 연내로 알려졌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한 외신에 따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은 이달 말쯤에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첫 소식은 김희경 기자입니다. 앞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 See, we're talking about 3 or 4 different locations. Timing won't be too far away. 이후 11월 중간 선거가 끝난 뒤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아예 해를 넘겨 내년 초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초 이후에 열릴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 4차 방북에 나섰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이달 말쯤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민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본인과 북한 측 카운터파티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에서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는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길 바란다면서도 여기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두 지도자가 만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과 독일 총리를 잇따라 만나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럽 정상회의 아셈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CVID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 배경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 5차례 비상임 이사국을 지낸 독일 총리를 잇따라 만난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견인책으로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유럽 정상들은 북한이 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아셈에서는 CVID 이행을 요구하는 의장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CVID가 명시돼 있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북핵 해법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더 엄격한 원칙을 고수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와 영변 핵시설 검증을 약속했지만 이행 전이라 비핵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 언급이 시기상조였다는 평가도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론화시켰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올해 12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연기처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윤석정 기자입니다.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최첨단 전투기 200여 대 이상이 참가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입니다. 세계는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장본인이 누구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교란자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이 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외교 협상이 계속 이어지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입장 자료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데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1일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 합의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6월에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덴마크 녹색 성장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포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 마지막 방문지인 덴마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덴마크를 비롯해 네덜란드, 베트남, 칠레, 케냐 등 9개 나라가 참여해 에너지와 환경, 식량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올해가 첫 번째 회의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가치인 포용 성장을 국제사회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오늘 국가 간에도 포용 정신을 중심에 놓자고 제안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3가지 포용 정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는 국경과 분야를 넘는 포용과 아시아의 포용, 성공 사례의 공유와 포용입니다. 특히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의 포용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 라스무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과정에 대한 지지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녹색성장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귀국합니다. 코펜하겐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죠.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피의자의 잔혹한 수법, 또 심신미약 감경 제도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70만 명이 동의할 정도입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PC방 앞에 놓여있는 하양 국화. 피해자 신모 씨를 추모하기 위한 꽃인데 피의자 김모 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드러나면서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나흘 동안 무려 7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청원도 많이 하는 만큼 강력하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울증은 우울증에 대한 문제고 범죄는 범죄의 문제니까 아예 따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찰은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진상조사단을 꾸려 경찰의 초동 대응 등 지적받고 있는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를 다음 주 치료감호소로 보내 한 달 정도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벌인 범죄에 대해서 벌을 면하거나 감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법을 악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죠. 이번 PC방 살인 사건과 유사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됐고 건물 밖으로 아기를 던져 살해한 발달 장애인에겐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매우 까다롭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경감을 받지 못한 인천 여아 살인 사건처럼 이번 사건도 계획적인 범행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이번 사건뿐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남성에게 딸이 살해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안배욱 기자가 이 피해자 가족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A씨가 자신의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건 지난 12일 밤 딸의 21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바로 중환자실에 올라가서 딸을 확인한 순간 그냥 주저앉았죠. A씨의 딸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인 가해자의 손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고 결국 다음 날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뇌 쪽으로 산소 공급이 30분간 안 됐다고 했습니다. 부검 결과 목뼈가 부러졌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목을 졸랐겠습니까? 그런데 가해자는 현재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충남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 있는 상황.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신감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고 처벌을 약하게 받을까 봐 염려합니다. 정신병이 있다. 그러면 그 감형이 3년에서 5년에도 나올 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피해자 지인들은 가해자가 평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고도 말합니다. 장 보러도 자주 다녔고 혼자서 산책하고 있다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들었고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딸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유가족들이 청와대 청원을 올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딸 같은 제2, 제3의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 싶어 심신미약이나 정신병 등으로 감형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추적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기자 나왔습니다. 민 기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번 사건 전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14일 오전 8시쯤 서울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당시 손님이었던 30대 김모 씨가 20대 종업원 신모 씨와 말다툼을 벌인 이후 목과 얼굴 등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건데요. 네, 저런 시비가 시작이 된 거군요. 자리 더러우니까 환불해달라. 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을 만큼 상황이 긴박했고 네. 신 씨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21살이 정말 꽃다운 나이였고 검도 유단증을 지녔을 만큼 신체에 건강한 젊은이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그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죠? 먼저 당시 사건 현장에 피의자 김 씨의 동생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경찰은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켰는데요. 그런데 한 방송사가 얼마 전 CCTV 일부를 공개하면서 여론이 반전됩니다. 네. 이 영상에 동생이 피해자 신 씨의 팔을 붙잡은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 흉기를 휘둘러서 당시에 뒤에서 팔을 붙잡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또 사건이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잡았다. 네, 맞습니다. 그게 CCTV를 통해서 밝혀진 거다 이거죠. 네, 이게 방송이 됐는데 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PC방에서 피의자와 동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럼 이때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논란 또한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 피의자의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논란이 커지니까 경찰들이 취재 기자들을 불러서 CCTV 전체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언제요? 네, 어제 공개를 했고요. 이 CCTV 영상은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릴 수는 없는 사정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영상 전체를 쭉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보도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던 시점이 형이 흉기를 휘둘렀을 때가 아니고 그 전이었던 겁니다. 예. 자,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 씨가 흉기를 꺼내서 휘두르기 직전에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김 씨가 주먹을 휘둘러서 피해자를 폭행을 합니다. 피해자를? 네. 네. 이때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붙잡은 건데요. 예. 네, 경찰이 보기에는 이게 범행을 도왔다기보다는 당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가까이 있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양측을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팔을 붙잡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생 역시 같은 취지에서 계속 진술을 하고 있고요. 흉기가 나왔던 거는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놓은 직후 그 뒤에야 흉기가 나왔습니다. 네. 또 목격자가 결정적으로 현장에 3명 있었는데 이 목격자 3명도 동생이 형이 흉기를 휘두를 때는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게 아니고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걸 말리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경찰이 동생을 체포하지 않았다.
이걸 비판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격자들은 누굽니까? 당시 PC방에 찾아왔던 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현장을 다녀간 뒤에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부분도 지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피의자의 동생과 피해자인 신 씨가 거의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좀 신고를 했냐면은 피해자의 동생은 PC방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했고 피해자는 이 두 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지금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는 뭐 휴대폰으로 한 겁니까? 네, 한 명은 동생은 휴대폰으로 했고 종업원은 가게 전화로 했습니다. 유선 전화로 네. 하고요. 당시 경찰은 양측을 화해만 시킨 뒤에 철수를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경찰이 왔기 때문에 범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경찰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당시 사건 신고가 긴급한 신고, 가령 흉기가 나왔다든지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신고가 아니고 단순 말다툼에 의한 신고였기 때문에 여기서 체포를 한다든지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이런 수단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실제로 당시 신고가 불친절 서비스 12인 코드 2였습니다. 네, 코드 2요. 예, 네. 코드 0와 코드 1과 달리 단순 다툼에 의한 신고였다는 뜻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급박한 강력 사건처럼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가 범행 직전 PC방 점주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던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카카오톡을 보면은 지금 저 화면입니까? 예, 네. 당시 상황이 좀 급박했었던 듯한 뉘앙스로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네. 그렇다면 정말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상황이 위험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피의자가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절차가 간단한 신원조회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자, 또 피해자를 담당했던 의사의 이제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글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의 남궁인 임상 조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지금 저 글이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담당이었죠. 자신이 본 피해자의 참혹한 모습을 좀 담은 글이었는데요. 네. 좀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참담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이 글을 읽고 분노를 표시하면서 온종일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담당 의사가 자신의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올리는 게 과연 윤리적으로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피해자 유가족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은 이 또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고요. 끝으로 이 피의자 있지 않습니까? 김 씨가 곧 정신 상태 감정을 받게 된다면서요? 예,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예.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김 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체포 직후부터 자신이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최장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되는데 이후 심신미약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이번 주 내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영 기자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에 만취 역주행으로 택시를 들이받았던 20대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뒤늦게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만취 사고로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 숨졌고 50대 택시 운전자는 지금까지 혼수 상태입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하는 승용차. 마주오던 차량을 간신히 피해가던 이 차량은 7km를 역주행한 뒤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30대 승객이 숨졌지만 가해자인 20대 노모 씨는 5개월이 지난 뒤에야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노 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영장이 기각됐지만 최근 노 씨의 건강이 호전돼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뒤늦게 구속된 겁니다. 사고 이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노 씨.
술을 먹어서 기억이 없다. 자기는 대리를 불렀다고. 일단 뭐 블랙박스가 다 나와 있으니까는. 당시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가족에게 여전히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휴가 나온 군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가해자 역시 사고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빗발쳤고 급기야 정치권도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 사회 기존의 의식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 2,100여 명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73명으로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유치원 비리에 뿔난 엄마들이 거리로 나와서 비리 유치원을 퇴출시키라고 항의했습니다. 당정은 내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모인 학부모들. 아이들과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비리 유치원 퇴출 국공립을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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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유치원에서 자행된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분노한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면서도 내 주변에 다 그런 유치원이 있고 내가 그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자체가 불안합니다. 이들은 사립 유치원도 즉시 국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깜깜이 행정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란 요구에 입을 닫은 관청도 꼬집었습니다. 왜 유권 해석을 다 받고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수개월 동안 부모들한테 숨겨온 것인지. 주최 측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1년간 행정소송까지 벌이며 문제 유치원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 당정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학부모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대책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오히려 비리로 징계받은 교육공무원들의 실명부터 공개하라고 맞대응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하며 야3당이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공세를 퍼붓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군요. 국회 국정조사 대신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공격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은 피땀 흘려 노력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생각하면 채용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며 야당이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는 모습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정조사 대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해도 공채 인원은 줄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넘자고 성난 취업준비생들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박 시장이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는 만큼 국민과 서울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국정조사 방침을 밝히며 여당과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조에까지 만연해 있는 채용비리 고용세습 커넥션에 대해서 반드시 전수조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박 시장의 의지대로 서울시는 오는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루 앞서 22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여야가 또 이 문제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큰지 또 다른 공공기관은 어떤지 이수아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번 채용비리 의혹의 핵심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서울교통공사 내에서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형식의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에 무기계약직 직원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무기계약직, 정규직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사실 고용기간으로 치자면은 정규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이 문제인데 정규직의 50% 정도에 머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직원 중 108명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겁니다. 네. 정규직 전환 직원이 모두 1,285명이고 이 중 108명이니까 100명 중 8명꼴로 공사 직원들의 가족이 뽑혔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형제 남매와 삼촌 배우자 순이었습니다. 네. 자, 친인척이 많이 뽑혔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이들이 서울교통공사의 계약직으로 대거 입사한 시기에 대해서도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시기가 지난해 7월 17일입니다. 작년 7월이요? 예. 네. 그런데 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108명 중에 65명이 입사한 시기가 그보다 훨씬 전인 2016년 7월 15일에서 지난해 3월 17일까지입니다. 네. 이미 서울시가 방침을 정하기 한참 전에 입사한 것인데요. 그렇네요. 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미 내부 정보로 직원들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자신의 친인척들이 계약직으로 입사하도록 독려했다는 겁니다. 네.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감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책임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 박원순 시장과 민주노총 사이에 오래전부터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 85% 이상이 민노총 소속인 것고 강조합니다. 민노총을 통해서 전환직 소식이 샜다는 겁니다. 예. 또 지난 2011년에 이건 언론 보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민노총 해직자들이 서울교통공사에 대거 재입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중요 보직을 맡았는데 당선되고 난 뒤인 2012년부터 30명 정도가 다시 공사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서울교통공사를 자기 사람 공치하에 이용했고 채용 비리도 눈 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근데 이 같은 채용 비리가 서울교통공사만의 일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도 협력사 간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노리고 친인척을 통해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국정감사 내용 들어보시죠. 예. 근데 그 천명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채용 비리 관련 제보가 95건이나 접수가 됐죠. 이 중에서 15건 이상이 채용 비리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가족을 채용했다든지 관리자 지인을 채용했다든지. 네, 한국국토정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역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인데 비정규직 22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중 19명이 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 공기업 비리 이 문제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가장 대표적인 권력형 그렇죠. 비리라고 말하잖아요. 지난 2012년과 2013년 당시 두 차례에 걸쳐 518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493명, 무려 95%가 내외부 지시와 청탁으로 부정합격한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죠. 네. 결국 지난해 채용 비리로 홍역을 치른 뒤 부정합격한 직원 200여 명을 퇴사시킨 상태입니다. 한국마사회도 올해 2월에 역시 채용 비리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직 간부 2명이 공개 채용을 해야 함에도 서류나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인을 채용토록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네. 채용뿐만 아니라 허술한 보수 체계도 문제가 됐는데요. 공공기관 직원은 퇴직 시 마지막 일하는 달에 이틀만 일해도 한 달치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이틀만 근무해도 한 달치 월급을 받는다고요? 이게 일반 직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좋은 회사입니다. 예. 자, 서울시는 지금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으니까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강원랜드나 마사회 같은 경우 이미 다 비리가 확인된 건데 공기업 비리 이제 좀 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아 기자였습니다.
사우디 정부 당국이 사우디 정권과 왕실을 비판해왔던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가 피살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카쇼크지의 실종과도 관련 없다던 입장과는 정반대여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쇼크지의 피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أن المناقشات التي تمت بينه وبين الأشخاص الذين قابلوه أثناء تواجده في قنصلية المملكة في اسطنبول. 카쇼크지가 이스탄불 소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갔다 실종된 지 18일 만에 그의 피살을 인정한 겁니다. 사우디 당국은 용의자 18명을 체포하고 사건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왕실 보좌관과 정보기관 고위 관료 등 5명도 경질했습니다. 사우디 정권과 왕실을 비판하는 글을 외신에 기고해왔던 카쇼크지는 결혼 서류를 발급받으려 자국 총영사관에 들어갔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 체포를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제재 가능성을 처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a good first step. It's a big step. It's a lot of people. And I've spoken to the king. I want to speak with the crown prince.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개입 암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진상 규명 목소리가 잇따랐던 카쇼크지 실종 사건. 그의 실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던 사우디 정부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표를 하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의 경기 보셨어요? 봤죠. 초반에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네, 오늘 6차전 다저스가 이겼으면 월드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조금은 아쉬워요. 그러면 패전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 상대 팀 미러키 선수들 타자들 있잖아요. 네. 류현진 선수의 변화고 체인지업 이게 좀 간파당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오른팔이 아니고 왼팔로든지. 예. 네. 경기 내용을 이상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회 첫 타자의 빗맞은 타구가 안타로 이어집니다. 상대의 행운은 류현진에게 불운이었습니다. 2명의 타자를 잡았지만 변화구 제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체인지업이 공략당해 안타를 맞아 실점했고 다음 구질로 선택한 커브 역시 가운데로 몰려 연속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9번 투수를 잡고 겨우 이닝을 마쳤지만 변화구가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2회 옐리치에게 던진 체인지업과 브론에게 던진 커브가 연속 2루타로 이어져 한 점을 더 내줬습니다. 3회까지 7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5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지역 언론은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LA타임즈는 미러키가 류현진을 일찌감치 쫓아냈다며 류현진은 이번 챔피언십 시리즈 2경기에서 7.1이닝 동안 7실점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다저스 로버츠 감독은 7차전에서 류현진을 제외한 모든 투수를 이용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시리즈 진출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등판에서 부진하며 아쉬움을 남긴 류현진. 팀 승리로 월드시리즈에서 명예회복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7차전 승리가 중요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600여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입국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로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한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중국 정부의 한류 금지령이 풀리는 것인지 김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중국 관광객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공항 한편에 모인 인원만 어느새 100여 명. 중국의 한 화장품 회사 직원들로 총 600여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韩国民众啊，这种就感受一下韩国这个民俗那种风情啊。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상하이 등 일부 지역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지만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불가 등 4개 금지 조항은 그대로 둬 사실상 단체 관광이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 관광객 규모는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처럼 대규모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으면서 여행 면세 업계는 단체 관광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체 관광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요. 아직 일반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서 나아가 중국 정부의 한류 금지령인 한알령이 풀리는 신호탄이 될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슬람 국가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가공됐다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국내 인증이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2015년 할랄 식품 수출을 위해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KMF와 인증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후 KMF는 지난 3년간 1,622건의 인증을 발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인증이 정작 이슬람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대만, 세 나라만 국내 인증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적으로 300개가 넘는 할랄 인증 가운데 대부분은 국내 인증을 교차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인증 지원 사업 등에 5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 걸 생각하면 아쉬운 수치입니다. 대기업들은 현지 인증을 다시 받기라도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450여 개의 중소기업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연구해가지고 정부와 함께 정말 그 세계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각종 그 중동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한국식품연구원도 교차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할랄 기준이 달라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슬람 국가들도 그거는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너무 표준이 많으니까 통일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20년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할랄 식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리 잡으려면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에 붉게 물든 단풍을 전국에서 만날 수 있는 주말이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수온주가 8도, 대구는 6도까지 내려가겠지만 낮에는 20도를 웃돌며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랜 시간 야외에 계신다면 체온 조절이 용이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외출하실 때 대기질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내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인천은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그 밖에 중서부 지역에서도 아침에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일교차가 오늘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춘천의 아침 최저기온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맑은 가운데 내일 강릉의 한낮 기온 20도, 속초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류띠용 류현진 선수가 오늘 6차전에서 5실점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중압감이 대단했을 거예요. 항상 잘 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일 다저스가 7차전을 이기면요. 월드시리즈 선발 기회 남아있잖아요. 네. 류뚱 선수 절대 기우뚱하지 마세요.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MBN 뉴스팔 마칩니다. 행복하세요.